이별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정희재. 그날 아침 A와 내가 왜 그처럼 이른 시간에 그곳까지 찾아갔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꽤나 이름난 삼계탕 집 앞에 서 있었다. 둘이 밤새 술잔을 기울인 끝에 맞은 아침이었는지 이례적으로 아침일지 약속을 잡은 것인지 일의 선후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 묵혀 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상가 1층을 온통 차지하다시피 규모가 큰 삼계탕 집 주차장에서 늦가을 아침에 매서운 바람에 떨고 있었다. 추위에 민감한 편이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날 아침이 꽤나 추웠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한다. 난감하게도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주방과 홀을 오가며 영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업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유리창을 두드려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될 때까지 안에서 기다릴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추위 때문에 간청했다. 우리는 해행한 식당의 홀 탁자를 하나 차지하고 마주 앉아서 손을 비비며 추위를 털어내려 애썼다. 그 식당에 가자고 한 이는 A였다. A와 나는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다가 그저 어렵사리 만난 터였다. A에게 물었다. 여길 왜 오자고 한 거야? 그 순간 A의 표정과 대답을 잊지 못한다. 널 꼭 한번 이 집에 데려와서 삼계탕을 먹이고 싶었어. 왜? 내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 가장 맛있었거든. 춥고 배고파 보이는 두 명의 때이른 손님이 안 돼 보이는지 곧 삼계탕 두 그릇이 나왔다. 맑게 우러나온 국물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자그마한 닭 한 마리를 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감회가 일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 가도록 삼계탕 한 번 먹지 않고 그의 여름을 지냈던 터였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반조리된 삼계탕을 사서 끓여 먹지도 않았다. 그의 여름은 그랬다. 큰 병을 앓고 있던 지인과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번호를 누르면 주인이 없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그 사실이 암시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번호로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진실이나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허둥대는 나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고 그의 여름 나는 사랑을 잃었다. 뜻하지 않게 사랑을 잃은 사람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 5단계의 심리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 부정, 분노, 흥정, 우울, 수용. 이 단계를 지나는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갔다. 밖에선 하얗게 달아오른 햇살에 아스팔트가 끈적였고 가슴에선 심열이 솟구쳐 안팎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리 봐도 뜨겁고 저리 봐도 아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아침, 나는 삼계탕이 담긴 뚝배기 하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였다. 숟가락을 들어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지난 여름 내게서 빠져나간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언젠가는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하는 시점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그때가 낯선 동네의 삼계탕 집 뚝배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일 줄이야. 그랬다. 그건 한 끼니의 식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둬두고 괴롭히던 것들을 풀어주는 의식 같던 것이었다. 나보다 먼저 그 집 삼계탕을 맛보고 언젠가 한번 나를 데려와 먹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있어서 내 고단한 여름은 치유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는 탓할 일도 억지로 가라앉힐 일도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다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채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알아채는 순간 욕망이 온다는 견딜만하게 내려간다. 오래전에 들은 서성의 말씀을 그 점 곱씹어 봤다. 사랑받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인 사이에 흔히 넌 내 거야 하고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것이 됩니다.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한마디 몸짓 하나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이건 그리고 흥정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겨날 뿐입니다. 반면 사랑하려 하면 충만이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때문이죠. 여느 해처럼 올해도 복날이 모두 지났다. 이걸 그리는 햇볕에 날들이 지나면 먼 바다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며칠치 비를 뿌리 열기를 식혔다. 배란 없이 많은 것을 얻고 또 잃었던 여름날이 서서히 절정을 지나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시라의 작가 라피 샤미가 쓴 1001개의 거짓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시라의 소도시인 모르가나를 소개하면서 서커스 단장이 한 말이다. 모르가나는 아라비아의 진주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그 도시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보낼 시간에서 하루가 빠진다는 말을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 지상의 천국에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설렘의 사랑에 빠졌던 날들은 천국의 시간일 것이다. 그 사랑이 좌절과 한멸, 허망함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천국의 시간이 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 아찔하고 뼈아픈 각성의 순간조차 사랑이 아니라면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기회이니까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카르마와 애고를 녹일 수 있다. 사랑은 정성이며 절로 춤추게 하는 리듬, 영혼의 타악기를 울리는 손가락 끝마디이다. 종교를 가지거나 명상을 하고 온 세계를 헤매고 다녀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 인간의 애고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린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을 내려놓는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어젖힌다. 사랑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우린 이미 천국을 맛본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보낼 날들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먼저 쓴 것일까. 부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사랑하고 절망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았기에 내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미리 빌려선 천국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함께했던 그 식사 시간도 천국에서 미리 빌려선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만남이 내 생의 몇 번째 면접이었을까? 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직장생활을 하다 또래들보다 2년 늦게 대학에 들어가 1년의 휴학을 거쳐 졸업했으니 그에 봄 나는 어정쩡한 나이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때때로 가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열기가 솟구쳤으나 해질녘이면 막 진흙 반죽에 손을 담근 도예가처럼 난감하고 외로웠다. 내 손에 와닿는 진흙의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내가 빚어야 할 삶을 망쳐버릴 것 같아 불안했던 시간. 그러던 어느 날 잡지에 인터뷰 기사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졸업하고 처음 들어온 일이었다. 인터뷰를 할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단체의 대표였다. 사진을 찍기로 한 최광호 선생님과 그날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유명 인사인 그분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 잡지에서 수년 동안 사진을 찍은 최광호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 그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이른바 어른 깨기라고 부르는 대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녹음기를 꺼내고 수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질문할 기회를 엿봤다. 그분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와 그동안 사회에서 이룬 성취 그리고 그 단체가 이룬 성과들을 들려줬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만한 화려한 경력을 지닌 분이었다. 그러나 그 장황한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너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수첩을 바툭 끌어당기며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그분의 질문이 나를 향했다. 그런데 희재 씨는 어떤 걸 들었었죠? 나는 세상 물줄 모르는 젊은이의 천진함을 담아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 이게 희재 씨의 첫 인터뷰인가요?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실내에 정적이 흘렀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책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기사가 실린 잡지를 몇 권 꺼내 해당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모두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매체들이었다. 기사가 난 페이지를 뒤죽이는 그분의 손길이 친절함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건 아무리 눈치 없는 나라고 해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분은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인터뷰는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최강호 선생님이었다. 계약은 없지만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보시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인데다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의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표정에는 신출내기 기자를 보낸 잡지사를 향한 불쾌함마저 서려 있었다. 더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첫 사회의 진입은 문턱을 넘기도 전에 좌절됐다. 선생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경험이 없는 나야 그렇다 쳐도 최강호 선생님은 그런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일본과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돌아와 똑똑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진가로 이미 자리매김한 분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애써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광화문의 한 카페로 데려가 커피를 사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문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선생님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 몸을 약간 기울여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당시 내가 몰두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따뜻하고 진지하게 한 젊은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북두어 주었다. 꼭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믿어요. 그날 나는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글을 써왔죠?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비슷한 단어들의 조합인데도 두 질문이 너무나 다른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쪽이 과거와 성취 중심이라는 다른 한쪽은 미래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 퇴짜를 맞고 나와 바로 헤어지지 않고 나를 카페로 데려가 진심을 담아 물어주었던 일은 과연 인간에 대한 애정에 덤뿍 담긴 작업으로 유명한 최강호 선생님다운 배려였다. 그날 나는 최 선생님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결정적 순간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풀었다. 인생이나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며 가장 나다운 나와 만나는 먼 여정임을 이해했다. 면접만 해도 그렇다. 면접장에 앉기까지 서류를 접수시킨 뒤 연락을 기다리고 면접 날짜를 기다리고 긴장한 대기자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설사 탈락하더라도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다가올 기회를 기다릴 것. 새로운 것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최 선생님과의 만남에 준 선물 덕분에 그날의 일은 내 마음에 오래 그늘을 들여오지 않았다. 면접장, 그 장소만큼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는 곳이 있을까? 선택과 배제의 권력을 가진 면접관이 있는 곳처럼 자신의 일생을 단숨에 요약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어느 하늘 밑에나 있을 수 있으면 내일은 내일 몫에 햇살이 비출 것이라고 믿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허점투성이에 있는 것 같던 나 자신을 사랑하기란 더더욱 나에게서 받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걸 살면서 새록새록 느낀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잘 쓰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확신은 자신을 믿고 재능이 꼽힐 시간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면접장에 들어설 기회가 드문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꽃피는 나무와 마주서기나 몸을 부풀렸다 사라지는 구름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 한 끼의 식사를 나누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로 발을 좁혔을 때 나는 좀 더 확장된 면접장에 들어선 것임을 안다. 일상의 면접관들이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의 환한 얼굴이 아닐까. 나에게 불친절한 순간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면접관이 되어 묻는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가? 일에 대한 지극히 소박한 진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다.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 남쪽 해안 도시에서 만났던 어느 여행자는 세계 곳곳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2년씩 살아보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여행자에게 묻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 다시 살려면 거기를 택하겠어요. 왜 하필 콜롬보일까? 바다와 어우러진 열대 풍경이 빼어나서 아시아의 진주라고 별명을 지녔다는 스리랑카. 해질녘에 바닷가 맛있는 음식, 코끼리 고아원이 있을 정도로 코끼리와 친밀하게 지내는 순박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가 콜롬보에서 만난 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닌가 살짝 의심스러웠지만 뭐 어떤가. 그런 이유로 그곳을 사랑하게 됐다면 멋진 일 아닌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과 장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 명의 청년을 알게 됐는데 그는 쿠알라룸푸르 도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다. 처음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지 다른 여행자에게 소개받은 것인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클 게다. 하여튼 고시원 방만한 좁고 한기도 안 되는 숙소에서 이틀 밤을 잔 뒤 그곳을 발견한 나는 한우성을 찔렀다. 불과 4일 전에 문을 연 터랑 모든 시설이 반짝반짝 자체의 발광을 내뿜고 있었고 개장 기념으로 숙박비도 할인해주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 사장님은 교포 사학가였다. 방에는 열쇠가 달린 개인 사물함이 있었고 시트와 베개는 깨끗했고 에어컨은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돌아갔다. 이런 곳을 여행자들이 놓칠 리 없었다. 아직 여행 가이드북에는 소개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외국인 배낭객들이 적지 않게 드나들고 있었다. 접수대에 말레이시아 아가씨가 영국인으로 보이는 청년과 의사소통을 애를 먹자 어디선가 붕대같이 한 사람이 뛰쳐나와 유창한 영어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사람이 바로 비였다. 한국인이세요? 비가 물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 일인지 그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 배낭 여행자를 한 명도 못 만난 듯했다. 비도 오랜만에 한국인을 본다면 직접 방을 안내해주고 시설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탁 트인 휴게실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세탁실, 샤워 시설까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값싸고 질 좋은 숙소에 목말라 있는 배낭 여행자에게는 맞춤형 숙소였다. 비는 안내를 하는 와중에도 허리춤에 공구벨트를 차고 한 손에는 드릴을 들고 있었다. 매니저가 아니라 기술자가 된 촬영이었다. 여기저기서 그를 불러댔기 때문에 비는 무척 바빴다. 낮에는 재래시장이면 사원을 둘러보느라 그럭저럭 바빴지만 밤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비도 마찬가지 신세의 모양이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나를 보더니 맥주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나는 당장 소파를 떨치고 일어나 비와 함께 숙소를 나섰다. 그라야 그 도시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야외 테라스가 있는 멋진 술집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맥주와 감자튀김을 시켰다. 낮에 땀을 많이 흘린 터라 차갑게 냉장된 맥주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게 참 파란만장해요. 비가 답했다. 불빛 아래에서 비의 몸은 더욱 깡말라 보였고 반달 같은 빛이 서린 눈은 사뭇 날카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비의 얘기가 시작됐다. 비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 외국에 나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딱히 어느 나라라고 정한 것도 없었다. 그저 밖에 나가고 싶었단다. 비는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다. 어쩌면 그런 행실이 막연히 바깥을 동경하게 된 요인은 아니었을까. 거짓말 안 붙대고 100군데쯤 이력서와 영문 소개서를 보냈다고 했다. 해외 지사를 가진 회사 가운데 이름을 알만한 곳에는 거의 다 보낸 셈이었다. 그때까지 영어는 두세 마디만 미친이 떨어지는 중학교 수준의 인사말밖에 몰랐다. 영문 소개서도 인터넷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소개서에 썼다. 자신을 써주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자신이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약속을 하기에 변별력이 없는 다짐이었다. 게다가 서울도 아닌 지방, 그것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학 출신의 해외 연수 경험도 없는 그를 선택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없었다. 그래도 끊임없이 서류를 보냈다. 거절당할수록 오기가 생겼다나. 그러다 어떻게 인연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던 교포 사학가에게 이력서를 넣기에 이르렀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다. 사장님이 내 이력서를 보고 한번 와보라고 했어요. 여긴 학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 틈에서 사업을 하자면 성실하고 믿을만한 젊은이가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그때까지 이력서를 보내고 처음으로 받은 연락이었죠. 사장님 마음이 변할까봐 며칠 만에 후다닥 짐을 싸서 왔어요.
그때부터 비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우선 영어를 익혀야 했다. 외국인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묻고 발음을 유심히 들었다가 혼자 있을 때 크게 소리내서 연습했다. 일부러 한국 사람과는 길게 대화하지 않았다. 미친 사람처럼 영어를 중얼중얼 외우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기가 트이기 시작했다. 들리니까 말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여기까지는 어느 청년의 자출, 우동, 영어 연수 경험담에 속할 법한 얘기였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막막했죠. 게스트하우스를 열 계획이라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단지 건물만 임대 계약이 돼 있었고요. 내장재를 다 뜯어내치우고 내부 공사를 새로 해야 했죠. 그걸 다 혼자 했어요. 그런 쪽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하나하나 말이에요. 저 시스템 바퀴 못 하나도 다 내가 박은 거예요. 낮에 비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공구벨트와 손에 들고 있던 드릴이 생각났다. 개장을 한 지금까지도 곳곳을 살피며 뒷마무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화장실 바닥을 밀대걸레로 닦는데 손에 힘이 팍팍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닦았어요. 구석구석 빈틈 없이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걸레를 빨아서 물기를 짜고 다시 닦는 일에 온통 빠져 있었죠. 어찌나 그 일에 열중했는지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군요. 그거 알아요? 정말 뭔가에 정신을 쏟으면 눈물이 나는 거. 슬퍼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요. 화장실이 아니라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벅차오르더란 말이죠. 아, 그걸 뭐라고 대화해놔야 할지.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감동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든. 나는 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몰입과 열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듣는 사람이 피까지 뜨겁게 만드는 열정. 사장님은 비를 몇 달 시켜보고 나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게스트하우스가 어느 정도 세계갔으면 말레이시아에서 휴양지로 이름난 도시에 레저시스를 지을 생각인데 그곳에 책임자로 가달라는 것이었다. 레저시스는 그 휴양지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막연히 외국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행기를 탄 거는 생각지도 않게 호텔과 레저시설 경영에 대한 수업을 밑바닥부터 받은 거였다. 그의 나이 채 30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몇 주를 비운 뒤 그 도시의 명문의 쌍둥이 빌딩 아웃 광장까지 걸어갔다. 주변에 설치된 트랙을 따라 외국인들이 후들치거나 방문길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나는 목이 끄끄지라 고개를 젓져 쌍둥이 빌딩을 바라봤다. 그 오만하도록 아름다운 바벨탑은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우뚝 서서 이 지상의 속가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비는 장과 식사를 모두 숙소에서 해결함으로 돈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상금으로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송금한다고. 그날 맥주를 마신 게 요 며칠 사이 유일한 지출이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저녁에는 사장님과 비 그리고 나 셋이서 차이나타운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사장님은 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일회성을 만난 건 행운이에요. 나는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못 견디게 하고 싶다는 열망 빼고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를 믿고 기회를 준 거였기에 충분히 누리도 좋을 인복이었다. 삶에서 종종 비가 들려주는 화장실 청소 얘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불꽃이 일렁이던 비의 눈동자도 그날 나는 삶의 절정에 서 있는 젊은이를 본 것이었다. 생존의 불안이 주는 아찔한 행기증을 한계에 가까운 열정으로 다독인 한 젊은이의 조상을 비의 얘기를 꺼낸 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거나 둘둘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같은 틀에 박힌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하면 나나 잘하자 하고 다짐하는 나로서는 섣불리 다른 얘기에 그런 말을 건넬 입장도 못 된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이 뭔가에 몰두한 그때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그 맑고 투명한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 초라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 나도록 힘이 쏟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가 어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을 이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가 언젠가 삶의 어두운 공허와 절망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시절의 기억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위안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국의 도시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치열해야 할 때 마음껏 치열해지는 것도 아름답다는 소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쌍둥이 빌딩을 덩지고 서서 마치 운명과 맞서듯 열정적으로 얘기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